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 손동작과 관련돼 가지고 최대한 좀 자제를 해보겠다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또 다시 손동작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아포의 동작 하나하나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손동작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제스처보다는 좀 과한 제스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방송을 갖다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독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께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각설하고요. 오늘 주제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지금 네이버 경제 M을 갖다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기사 제목이 집값 전망 8% 상승 vs 하락. 누군가는 틀린다. 야, 신문 기사가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자극적으로 기사를 잘 뽑아냈습니다. 저도 재밌게 읽어봤는데요. 마침 여기 나온 전문가들 지금 5분을 갖다가 지금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 3분을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번 방송 이거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한번 이번 방송 과연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이 기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대로 부동산 기사를 갖다가 또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캐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또 여러분들께 상당히 유익한 방송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해 보고요. 오늘 방송도 유익하게 그리고 알차게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 메인 화면, 전 항상 경제 M을 갖다 띄워놓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대우건설 프루지오 라이프에다가 원고 보내는 것들이 여기 경제 M에 노출되는지 안 노출되는지,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갖다가 피드백해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갖다 또 간접적으로 보고 있죠. 어쨌건 아무래도 제 글들이 경제 M에 자주 노출되도록 저도 상당히 노력을 갖다 기울이고 있는 편인데요. 자, 근데 경제 M 펼쳐봤더니 메인에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집값 전망 8% 상승 vs 하락. 누군가는 틀린다. 와, 정말 이거 신문 기사 제목 정말 끝내주게 잘 잡았네요. 언제나 저도 사실은 영상이라든지 그 글을 쓸 때 제목을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자극적으로 잡아가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실제 영상에 있나 어떤 글이든 제목이 사람들을 갖다 읽게 만드는데 약 한 7, 80% 이상을 좌우해요. 유튜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어떻게 해야 띄울지 모르겠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목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상에 대한 유입도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목 자체를 너무 잘 뽑았어요. 좀 논외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기사 보시죠. 8% 상승 vs 하락. 집값 전망. 누군가는 크게 틀린다. 전문가 2019년 부동산 진단. 내년 서울 아파트값 전망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8%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 아파트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가 불확실성도 높다 보니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전문가 5분이 나와 있죠. 좌측에 보이는 분이 지금 약세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분이 상승세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 전문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3분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덕예 주택산업연구원 실장님하고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위원님하고 홍춘욱 박사님은 이 3분은 제가 몇 번 뵀어요. 김덕래 연구원님하고 허윤경 연구원님은 제가 같이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이어가지고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홍춘욱 박사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님이라고 강영훈 대표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한 2번 만났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당히 이 세 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라 오늘 방송이 좀 부담되긴 한데요. 일단 먼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최상욱 연구원님, 보유세, 양도세 부담, 서울 하락 불가피, 6억 이하는 반사이익. 좀 말이 애매합니다. 보유세, 양도세 부담, 서울 하락 불가피라고 하면서 6억 이하는 반사이익. 자, 약간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김덕예 주택산업연구원 실장님, 원래는 연구원님이었는데 실장님으로 진급을 하셨더군요, 올해. 자, 주택시장 위축 현상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중소업체 위기. 중소업체 위기. 이분 좀 주장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허윤경 연구원님, 지방 2% 떨어지고 수도권 0.2% 하락. 서울만 강세 유지. 허윤경 연구원님은 서울은 강세를 유지하고 지방하고 수도권은 조금 하락을 갖다가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계시고요. 홍춘욱 박사님, 소득 상위 20%, 구매 여력 여전, 서울 집값 소폭 상승 이라고 전망하셨고, 이상우 연구원님, 서울 8.4%, 경기 7% 상승, 지방은 3% 떨어지며 하락세 유지. 상당히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이시네요. 아하.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5분 중에 3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고요. 이 중에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택산업연구원과 건설산업연구원은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그 정치라는 게 뭐 진보냐 보수냐 그런 걸 떠나서 사내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런 사내 정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분들의 주장이 독립성은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언론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나가는 방향은 사실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갖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이분들이 언급하셨던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거였을 때 저는 대외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방향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히려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제가 봤을 땐 최상욱 연구원님이나 아니면 홍춘욱 박사님이나 아니면 이상우 연구원님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이 사실상 부동산 관련돼서 뭐 하나투자증권에서 부동산 담당 전문위원은 아닐 테니까요.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 너무 좀 깠나요? 사실 김덕예 연구원님, 허윤경 연구원님 둘 다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고요. 이 건설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건설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와는 계속 의견이 좀 약간은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뭐 이분들을 갖다가 뭐 평가할 수는 없어요. 가끔씩 이분들 뭐 토론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이 주장한 바를 갖다가 제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갖다 제가 뭐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좀 약간 정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주장이 좀 약간 바뀔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한국감정원 연구원인가요? 한국감정원 최미옥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2016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주택가격 앞으로 계속 상승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딱 이번 정권 바뀌고 나서 갑자기 완전히 바뀌셨어요. 이제부터 주택가격 폭락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이번 7, 8, 9월 폭등했죠. 물론 최미옥 감정평가원장님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하는 분입니다. 높게 평가하는 분인데 이분의 주장이 갑자기 급속도로 바뀐 거는 그 조직 내부의 정치적인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감히 추론해 보고요. 자,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미옥 감정평가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알진 못해요. 하지만 이분은 좀 시장을 볼 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입장 변화를 갖다가 180도 틀어버리니까 조직 내에 속한 분들은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조직의 방향성에 따라서 대외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정도입니다. 자, 이제 끊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연구소
대체로 비관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문 연구소들은 대체로 내년 주택시장을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1.1%, 전세 가격은 1.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집값 전망을 보면 지방은 2%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3.1% 상승한 수도권도 내년에는 0.2%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 여기서 잠깐. 사실 이 연구소는 제가 아까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연구소 분들이 분석하는 내용은 분석한 시점의 시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 시점에 만약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면 내년도 상승한다고 예측했을 거고요. 주택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면 하락한다고 예측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연구원, 조직, 특히 조직 내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라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예측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에 따르는 예측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물론 이건 연구원분들은 절대 부정할 테지만 자기도 모르게 연구라는 게 절대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수치를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객관성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분석하는 시점에 시장 흐름과 유사한 흐름으로 분석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주사년이나 건사년 이쪽에서 발행하던 시점의 그 주택시장 평가들을 갖다가 미래 평가들을 보시면은 그 당시 시점과 그 향후 평가가 거의 유사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산업연구원이나 건사년 이쪽에서의 그 시장 보고서들은 대부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대세적인 예측을 갖다가 비껴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 제 방송들을 갖다 한번 보시면은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봐요. 자, 지금 연구원분들의 주장은 그래 했고요. 증권가 전망 극과 극. 증권가의 내년 주택시장 전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상욱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서울 집값이 내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 부담으로 투자 수요가 빠지기 때문이다. 최용권은 실수요의 힘으로는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며 내년에는 서울 집값이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규제를 피한 6억 이하 중소형 주택,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중대형 등은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 여기서 저와는 주장이 다른 게 있어요. 실수요의 힘만으로는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 이거는 지난 2008년, 9년, 2007년, 8년의 시황을 갖다가 저는 오판한 거라고 보는데요. 2007년, 8년 투자자들이 거의 들어가기 아주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투자자들로 인해서 2007년, 8년의 폭등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2007년, 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 당시의 폭등은요, 저가주택 위주로 어마어마한 상승기를 거쳤던 시기입니다. 2007년, 8년 폭등은 절대 투자자들이 일으킨 폭등이 아니에요. 실수요자에 의해서 나타난 폭등이에요. 지금 제가 뭐 나중에 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차기 폭등은 지금 2007년과 8년과 같은 폭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투자 실수요의 힘만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건 지난 10년 전의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하신 발언이에요. 하지만 주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해서 지금 거의 10년 전과 유사한 정책을 쓰고 있고 지금 가격 흐름도 거의 일치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차기 제가 방송 연말 혹은 연초에 다시 한번 방송을 드릴 거예요. 현 정부의 정책 발표 시점과 시장의 흐름, 그리고 참여정부 시점의 정책과 발표 시점, 그리고 가격 흐름, 이 부분을 갖다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소름 돋으실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최상욱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실수의 힘만으로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실수의 힘만으로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라는 거는 뭐 3, 4년 전 얘기죠. 하지만 이번에 그럼 7, 8, 9월 달의 상승은 투자자들이 가세해서 상승한 장인가요? 7, 8, 9월 역시 실수요 장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이사하려는 사람 혹은 무주택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주택을 사셨다고 합니다. 주택 그러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의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게 뭐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많은 지역에서. 자, 제가 실수요장 관련돼서는 이미 기존 방송에서 한번 방영을 했어요. 서울 기준으로 해서 약 100조 원의 전세 자금이 묶여 있다. 이것도 미니멈 100조 원이고요. 훨씬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100조 원의 예비 수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 전세자들은 예비 수요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예비 수요자들이 집값이 상승한다고 혼돈을 느끼게 되면은 그때는 이 수요자들이 매수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투자자 대기 수요 몇 조 원인가요? 자, 100조 원의 시장이 한꺼번에 혼돈의 시기를 거치며 진입할 수가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이 시장이 도래하고 나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딱 2007년, 8년과 같은 폭등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으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이고요. 투자자가 없이 상승하는 실수요 장세에서 움직이는 장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장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건 실수요자들이 가세하는 장이에요. 그 장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최용권님이 말씀하신 실수의 힘만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어렵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실제 더 무서운 거, 가장 시장에서 무서운 거는 실수요자들이 흔들리면서 시장에 대거 유입되는 시점. 그게 가장 무서운 폭등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KB 주택가격지수 동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한국감정원 주택가격지수 동향 2003년부터 해서 쭈루루 검토해 보다 보면요. 4년, 5년, 6년의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나고 2007년, 8년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는 추세가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2007년, 8년은 저가의 주택이 폭등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 현 정부를 갖다 맹렬하게 비판하고 좀 현 정부의 정책을 갖다 지금이라도 후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정책이 유지됐다가는 정말 서민들 거주해야 되는 주택마저 폭등하는 시기를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자, 어쨌든 또 흥분하려고 그래. 자, 지금 이 주장과 관련돼서 저는 좀 반론을 갖다 펼쳤고요. 이건 어차피 제 주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 그러니까 평론가? 평론가가 뭐 원저작권자의 그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평가를 하지 않죠. 저는 제 개인적인 주장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요. 최상욱 연구원님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시면 그분의 주장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더 수용하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오늘도 악플이 무섭습니다. 오늘도 악플 좀 많이 달리겠네요. 자, 어쨌든 저는 원래 좀 악플을 먹어야 좀 사는 사람인가 봅니다. 자, 지속적으로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 그는 다만 규제를 피한 6억 이하 중소형 주택,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중대형 등은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임원들도 그래요. 건설사에서 임원들도 그렇고 뭔가 책임을 질 발언을 할 때는 항상 도망칠 구석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발언이 바로 그런 발언이죠. 그는 다만 규제를 피한 6억 이하 중소형 주택,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중대형은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 좀 말이 어렵죠. 자, 그러면은 이게 애매해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6억 이하의 중소형 주택, 그리고 중대형은 또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6억 초과 주택에. 자, 이거는 상당히 너무 도망갈 구석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뭐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많이 최 연구원님을 갖다가 비판하는데요. 자, 반면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4.8%, 서울 집값 상승률은 8.4%로 전망했다. 올해 전국 및 서울 상승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또 경기는 7%, 인천은 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은 3% 떨어져 올해의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보다 내년 주택시장이 좋지 않지만 하락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지방은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상우 연구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우 연구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게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이. 서울은 제가 말씀드렸죠. 1, 2, 3월달이 바닥이라고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1, 2, 3월달이 바닥일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은 서울, 경기,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상반기는 지금 하락세를 전망한 전문가분들의 주장이 맞아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는 지금 상승을 전망한 전문가들의 주장이 맞아 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지방시장의 입주 물량이 내년 하반기부터 대폭 감소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신 것 같아요. 지방시장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는 오히려 힘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특정 산업에 좀 집중되어 있는 지금 그러니까 하향산업, 조선업을 갖다가 말씀드리자면 뭐 울산, 창원 뭐 그쪽이 되겠죠. 뭐 그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선업의 시황을 갖다 제가 예측할 정도로 그 산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선 산업과 관련돼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지역이란 건 맞지만 특정 산업 위주의 시장이 아니라면은 아니면 특정 산업 위주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빠져나갈 만큼 빠져나가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락세가 너무 심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내년 하반기에는 좀 반전의 타이밍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거는 제 주장일 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주장이 더 맞을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여러분들께 평가 대상이겠죠. 자, 시장의 흐름은 뭐 미래에 어차피 뭐 이렇게 도발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너 싸가지 없네 뭐 그런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 누구의 예측이 맞을지 한번 함께 지켜보시면은 더 재미있게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관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기 부동산 컨설턴트인 아기곰은 자, 여기서는 잠깐 긴장이 됩니다. 제가 잠깐 긴장이 돼요. 내년 서울 집값이 2016년, 17년 수준인 5%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111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이고 양도세 중과세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로 매물이 부족하다. 그는 서울은 매물이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수요가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말씀드려요. 저는 아기곰님의 글을 많이 읽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을 갖다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글을 갖다 가끔씩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아포유가 아기곰 베끼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 아기곰님의 주장은 저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아기곰님의 주장이 지금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내년 전망하고 너무 일치해서 소름이 돋았고요. 이분의 주장 가끔씩 언론사들이 기사화 시킬 때
이분의 주장은 항상 제가 생각했던 주장과 거의 일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아기곰님만큼은 제가 정말 한번 뵙고는 싶은데 아직까지 뵐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뵈면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분은 시장을 읽을 줄 아는 분이다 하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2014년 제가 아포유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혹시 아기곰님 아니냐고, 아포유가 아기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하고 아기곰님하고는 좀 주장하는 바가 색깔이 상당히 비슷했던 것 같지만 결코 저는 아기곰님의 글을 갖다가 뭐 그렇게 자주 읽어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좀 소름 돋았어요, 마지막. 윤하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기곰님의 주장을 제일 밑에다 놔주신 거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제가 좀, 저보다 인지도가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니 좀 건방져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한 뭐 제가 언급했던 전문가분들 중에 특정 팬이 계시다면 또 오늘 방송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리셨겠죠. 하지만 제가 약간 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는 그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수치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을 때 저는 좀 약간 그분을 갖다가 강하게 비판하면서 감정이 좀 약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 과거와 연관이 있는데 워낙에 말빨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전 싫어해요. 근거가 미약하고 말빨이라든지 감정의 호소라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분들을 갖다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수치적 근거가 틀린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것도 저는 썩 좋아하지 않아요. 수치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기준으로 해서 자기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좀 약간 흥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좀 제가 아직 방송이 미숙하고 아직 저도 성장해가는 단계니까 저희 미숙한 부분을 보여드렸다면 이 부분은 정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나름 진행해봤는데 정말 숫자를 없이 그냥 말로 때우는 방송으로 거의 30분을 채웠는데요. 이번 방송 역시 많은 분들께 좀 유익한 방송이 되었길 희망하고요. 다음에 보다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